해상으로부터 육상의 촉진으로 기동하는 상륙작전. 제2차 세계대전과 6.25 등 근현대사의 중요한 전쟁 중에는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거나 승패의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많았다.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는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전개시킬 수 있는 상륙함이다. 상륙을 위한 병력과 물자 수송은 물론 이미 상륙한 부대의 전투를 지휘 통제하는 기함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상 우리 군에겐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병참선과 퇴로를 끊을 수 있는 상륙작전 능력이 필수다. 미군 원함으로 출발해 독자 개발을 거쳐 차세대 전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해군의 상륙함 개발사. 조함과 운용, 상륙작전 수립의 전문가와 함께 그 생생한 역사를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상륙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산 상륙함 설계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시죠. 홍익선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선입니다. 해병으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상륙작전 훈련을 지휘하셨던 최승길 준장 모셨습니다. 최승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접 상륙함을 지휘하셨던 박현욱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욱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요, 상당히 다양한 상륙함과 상륙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워낙 이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기초를 좀 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길 준장님, 우선 이제 이 상륙작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륙작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상륙작전을 이제 주 임무 수행하는 부대인 해병대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해병대는 바다와 육지 어디서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고 편성되고 훈련된 부대입니다.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상륙작전이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륙군을 육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 함정, 주정, 항공기에 상륙군을 탑승해서 적 해안에 상륙시키는 작전을 상륙작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 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 우리 낙동강 방어선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연합군 우리 국군이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반격의 발판을 제공했고 이어서 서울 수복을 탈환했던,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세가 기울어졌던 그런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 해병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을 동서양해안에 고착시킬 수가 있고 적 예비대를 전선에 투입시키지 못함으로써 적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가 주둔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상당한 무형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상륙작전 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아주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박 대령님, 이제 이 상륙작전의 중요성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6.25 전쟁 때의 통영 상륙작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도로 침입하는 그 북한군을 경멸하는 명령을 받은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50년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언급했지만은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한 달 전이었는데 부산으로 이렇게 진격하는 적 북한군을 경멸하기 위해서 상륙 작전을 실시했는데 이때 그 상륙 작전이 우리 국군만이 이루어진 그 독립 작전이었고 또 한국 그 창군 이래 최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때 우리 해군 함정 12여 척하고 같이 이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적군을 469명을 사살하고 그다음 뭐 포로도 80여 명, 기관단총, 박격포, 지프, 뭐 트럭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리품도 획득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그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해군 해병대가 정말 이 정신을 보고 기신이라도 잡겠다 하는 그런 찬사를 썼는데 그 이후에 해병대가 기심 잡는 해병이라는 그런 별칭도 붙게 됐습니다. 예. 세계사에서 보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결국은 거의 4,200척의 배들이 참여했는데 44년 6월 6일에 시행됐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지휘로 약 2,700여 척의 연합군 배들과 그다음 15만 명의 상륙군들이 상륙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을 이끌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상륙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유럽 서부에서 이제 퇴각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작전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꼭 전체 이 상륙 작전이 또 성공한 것만 다 있느냐? 또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1차 대전 때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그때 처칠이 이제 작전, 영국의 처칠이죠. 연합군으로 해서 작전을 했는데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죠. 그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터키 오스만 제국을 우습게 본 단순하고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무모한 공격을 한 끝에 결국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때 연합 작전을 지휘했던 사령관이나 그다음 처칠도 해군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때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후속 작전으로 그 작전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작전이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연합군이 한 25만 명이 사망하고 또 뭐 특기군도 한 15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8개월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륙 작전이 그때 결국은 갈리폴리의 비극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국내적인 것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통영 상륙 또 노르망디는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갈리폴리 같은 경우는 또 다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실패했었던 그런 어떤 천상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장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한 영화에도요. 이렇게 몇몇 이제 이 상륙 작전을 본 기억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륙 작전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해병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상륙작전은 참 어려운 작전입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를 포함하고 또 연합작전이 필수적인 그런 상륙작전인데 제가 이제 도표를 갖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상륙작전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먼저 계획 수립 단계 시에 최초 지시권자가 전부 이 해당 관계관들을 모아서 최초 지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획 수립 단계가 끝나면 다시 해군, 해병대 전반적인 상륙 작전에 참가하는 부대들이 계획 수립을 하게 돼요. 이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륙 작전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탑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탑재는 우리 많은 지상군에 갖고 있는 병력, 화력, 장비들을
좁은 공간에 이제 배 함선에다가 이제 실어야 되잖아요. 예. 이 싣는 게 그냥 무조건 싣는 게 아니고 이 탑재하고 나서 상륙을 하게 되면 바로 육상에서 전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탑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 부대들이 전반적인 종합 연습은 못하더라도 각 제대별로 연습을 하게 돼요. 6.25 전쟁 시에 이제 우리 해병대가 약 한 3,000명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참가를 했는데 예. 그때 주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해병대 사령부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3,000여 명의 신병을 전부 모집을 해서 그 함상 위에서 소총 사격도 하고 상륙훈련 연습도 그 내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하고 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진해항에서 포항항에서 또 연합군은 또 일본이나 어떤 미국 쪽에서 전부 이제 이동을 우리의 상륙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해병대는 요 돌격 단계부터 해병대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 함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상륙 장갑차, 그러니까 배에서 해상에 상륙을 할 수 있게끔 상륙 장갑차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많이 발달해서 헬기에 의한 수직 상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격 단계를 거쳐서 이제 상륙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륙 작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상륙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크게 이제 5개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해병대 역할을 마지막 돌격 단계에서 본격적인 이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만큼 이렇게 상륙 작전의 중요성을 또 알고 있는 이런 국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유교의 판세를 이렇게 뒤집게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게 개시가 됐고 또 진전이 됐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인천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상륙 작전에는 상당히 조건이 많아요. 그 이제 간만조 시간에 간조가 되면 물이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게 뭐 한 4-5km 이제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만조가 됐을 때 이제 상륙 작전이 가능한데 그렇고 이제 수로도 아주 좁은 수로, 통상 우리가 비어수로라고 하는데 그렇고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인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월미도를 또 점령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월미도를 먼저 제1단계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로 인천시가지를 점령하게 돼 있는데 1950년 9월 15일 아침 0시 30분에 1계대대, 즉 미 해병대 1계대대가 월미도를 먼저 상륙을 해서 2시간 만에 월미도를 이제 탈환을 하고 바로 이제 또 간조가 시작이 되니까 작전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오후 18시경에 17시 30분경부터 다시 이제 미 해병대 1사단하고 우리 한국 해병 1연대가 이 적색 해안하고 이 청색 해안에 상륙을 해서 이틀 만에 이 인천 전 지역을 점령을 하고 최초 지시권자가 해안도보를 전부 점령을 하라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1950년 9월 16일 날 이 해안도보까지 점령했던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예. 박 대령님 이제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상륙 함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된 것이 이제 아까 이제 2차 세계 대전부터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에도 근데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이 상륙 함정이 조금 사용됐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했습니까? 상륙 작전은 아까 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많은 세력들이 많은 부대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도 한마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는 다 동원한다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동원된 배가 전체 한 261척이 되는데 그때 통계를 그래 나왔는데요. 뭐 항공모함도 있고 전함도 있고 그다음 뭐 순양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그때 당시에 지휘를 했던 메가더 장군이 탔던 그 상륙함 LSD라 그러는데 그 배를 타고 상륙함들이 수백 척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상륙 작전을 전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배보다도 전 배가 다 동원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당시 이제 또 인천 상륙 작전에 이제 또 숨겨진 또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인천 상륙 작전 그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기획을 한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힘들었던 그 우리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연합군들의 그 노병, 그 참전 용사들을 다 초청해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똑같은 그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또 저녁에 리셉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저도 이제 그 행사를 참가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같이 했던 테이블에 앉았던 분이 이제 그 미군이었는데 그분이 거주하는 데가 괌 원주민이었습니다. 괌 원주민인데 아주 키도 작고 좀 가마잡잡한 그런 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우시더라고. 왜 우시냐? 근데 좀 이제 가라앉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때 그 폐허된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했고, 두 번째는 그때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던 게 정말 보람 있구나 한 그 감동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드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중공군도 아니었고 북한군도 아니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추위였답니다. 왜 추웠냐니까. 괌은 항상 따뜻하잖아요. 네. 더운 나라잖아요. 예.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차출돼서 오라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추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상륙작전을 참가해서 한국을 이렇게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상륙 함정은 형태와 역할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상륙 함정의 아버지라 불리는 LST 전차 상륙함. 직접 해안에 접안해 전차를 비롯한 무기와 병력을 상륙시키는 함정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상륙작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LSD 또는 LPD라 불리는 도크형 상륙함정은 해안에서 적당히 떨어진 바다에 머물며 상륙작전을 전개한다. 공기부양정 형태의 상륙주정이 해안과 상륙함 사이를 오가며 전차 등 중장비를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배 뒤쪽에 상륙주정이 들어갈 수 있는 도크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LPH, LHA, LHD는 헬리콥터나 수직 이착륙기 등을 이용해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헬리콥터 탑재 상륙함 혹은 강습 상륙함이라 부르며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LCC는 상륙함대를 총괄 지휘하는 상륙지휘함이다. 전시 상황에서 원거리 대규모 작전의 지휘나 상륙부대 통합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평시에는 상급부대에 지휘 훈련 지시를 전달하며 대규모 훈련 시 전체 함대의 임무 수행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상륙작전의 꽃이라 불리는 상륙함정. 시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넓혀나가고 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상륙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요, 이제 상륙함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 대령님. 예. 이제 이 상륙함의 종류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LST, LSM, 또 LPH, LSF 등등. 이제 일반 시청자가 듣기에는 조금 좀 낯설다라는 이제 이런 감이 많은데요. 어떤 종류의 상륙함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LST, LSM, 뭐 LPH, LSF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상륙함 그 LST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940년대 초가 될 겁니다. 미 해군이 상륙 작전 그러니까 일본군과 또 전 세계 그 작전을 위해서 대량으로 그 LST를 건조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건조했는데 그 건조해서 상륙 함정에 투입을 해서 많은 그 성과를 올리게 됐는데 LST 같은 경우에는 탱크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탱크가 전차입니다. 전차나 상륙 장비들을 탑재해서 적 해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침투해서 상륙 장비와 전차를 내리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그 수송 수단을 제공해주는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LST 즉 말하면 구형 LST는 다 퇴역이 되고 지금 저희 그 국산 100% 국산의 그 고중봉함이라든가 또 최근에 지금 건조되고 있는 천왕봉함 등 우리 LST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륙함 LST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함수 방향으로는 전차가 내려가고 함미 방향으로는 해상에서 LVT 등을 그 진수시켜서 적으로 적 해안으로 공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주 다양한 그런 전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LST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LST는 또 뭐 초수평선 작전을 감행하는 그래서 초수평선 작전이라 하면은 수직으로 헬기를 헬기 상륙 헬기를 이용해서 적 해안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해상에서 고속 상륙정 등을 진입을 시켜서 적 해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 초수평선 상륙 작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그 상륙함인 그 LSM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 이것도 엄청난 그 숫자로 만들었는데 이건 한 1000톤급 정도 되는 함정으로 전차 한 3대 정도를 탑재를 하고 상륙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저희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들 1990년대 중반에 모두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헬기 강습함인 그 LPH가 있는데 저희도 그 LPH 그 독도함을 한 척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LPH 같은 경우에는 LCAC도 탑재를 하고 또 헬기를 다수 탑재해서 상륙 작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LPH 헬기 강습 상륙함이 되겠습니다. LSF는 고속 공기 부양 함정으로서 미 해군의 그 LCAC이라든가 우리 해군의 LSF-2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한 43나트 이상의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미 해군이 운영하는 그 LSD와 LPD는 소형 고속종을 탑재할 수 있는 도크가 설치된 배가 있으며 기타 그 헬기 탑재 강습함도 있고 또 헬기 지휘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기도 한데도 뭐 탱크도 싣거나 헬기가 또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다거나 공기 부양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탑재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종류가 있겠군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최준정님께서는 1980년도에 이 그 해병 소위로 임관을 하셨는데요. 뭐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30여 년 전의 또 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해병대가 주로 사용하는 상륙함이나 상륙정의 장비가 어떤 건지 좀 오래된 기억이지만 좀 꺼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해군 상한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생도 시절에도 우리 홍익선 대령학원 동기생입니다. 연안 실습이나 각종 훈련 시에는 주로 이제 인원을 많이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이제 옛날 LST 운봉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해병대에 임관하고 나서 이제 중소위 때는 김포에서 생활했어요. 김포는 주로 이제 서북도 이제 김포반도를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대위 때는 저기 서북도서 병영도에서 중대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영도는 옛날만 해도 이 뭐 전기 여객선이라는 게 오는데 한 6시간 이상 걸리고 또 기사에 납품 못 오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 그 옛날 운봉함 이것은 우리 해병대에게는 아주 귀중했던 그런 선박이었습니다. 그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백령도에 있다 보니까 뭐 보급품도 좀 부족하고 뭐 특히 이제 페인트 같은 거 부족하면 LST가 이 장촌 부대에 내리면은 이제 거기 LST 내에 있는 부장이나 기관장이 전부 동기생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쫓아가 가지고 뭐 트럭 가지고 가서 많이 실어 오기도 하고 그랬던 어떤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중대장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이제 미 해병대 상륙전 고군반, 그러니까 상륙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1년 2개월짜리 이제 상륙전 고군반 유학을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포항 1사단,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병 상륙을 주임무로 하는 그런 사단에 제가 연대 작전 주임하고 사단 작전 계획과장을 하면서 미군들 또 우리 해군들 정말 많은 이 상륙 작전 계획 수립, 상륙 훈련 뭐 이런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소령 때는 이제 이 고준봉함이 안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운봉함, 이제 우리나라 8척이 있었는데 훈련할 때마다 이제 해군은 해군 나름대로 상륙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섬에 또 이렇게 보급물자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예. 그 아주 제한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훈련 때 4척이 나온다 하면 나머지 병력들은 육상의 사전 전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LS 이제 배에 탱크 싣고 상륙 장갑차 싣고 그렇게 해서 상륙 훈련을 거의 1년에 한 2~3번씩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운봉함 정말 우리 해병대에게는 필요했던 그런 함정이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고준봉함이 이제 다시 건조가 돼서 또 해군에 이제 진수가 됐을 때는 이제 정말 그 미 군원에서 의해서 그 옛날 그 함인 LST 함정이 이제는 다시 우리 국산으로 만들 수 있고 앞으로 해병대 상륙 수단이 점점 더 커져가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중령을 마치면서는 이제 제가 사령부하고 합참 연합사에 주로 근무를 해서 이따금 이제 상륙작전 훈련 때만 가서 참관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작전에 참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해병대는 앞으로 우리 바다가 3면이잖아요. 예. 예, 3면이고 우리 뭐 북계군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미래 위협되는 우리 국가들이 주변에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륙 함정을 좀 더 많이 건조를 하고, 또 우리 해병대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고 가는 상륙 작전 전문 부대로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의 상륙함은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또 대강의 역사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또 더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륙함은 1980년대까지는 미 해군의 그 군원 LST라든가 LSM을 주로 운영해왔고 1990년대에는 고준봉함 LST-1을 주로 저희들이 건조를 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초수평선 작전용 천왕봉함 LST-2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그 1980년 당시에 그 미군은 그 LST 함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설령이 한 40년 이상 그 당시에 노후가 돼가지고 정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적절하게 연대급 상륙 작전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990년대에는 고준봉함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고준봉함은 초수평 상륙 작전에 약간의 그 제한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무기 체계의 그 발달로 인해서 적해안에 사실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속력이 빠른 천왕봉함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거와 더불어서 1990년대 후반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그 상륙함
그러니까 대형 수송함 뭐 등 이렇게 상륙 작전에 기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배가 없어서 LPH인 독도함을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 진수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배가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독도함을 또 후속함을 좀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독도함 함미에 또 탑재가 되는 거 고속 공기 부양정 LSF를 저희들이 지금 2척을 갖고 있는데 또 다시 새로운 독도함에 탑재할 LSF2를 지금 현재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한 2020년도가 되면은 우리 해병대나 우리 해군이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대급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되면은 저희 천왕봉함, 그다음에 고준봉함, 또 독도함 2척 뭐 이 정도 되면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요, 홍 대령님. 우리 해군이 지금 운봉함급 이 상륙함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었죠. 이제 정확히 얼마나 오래 운용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장기간 이게 사유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LST 구형 LST를 저희들이 이제 1950년도에 미 해군으로부터 많은 척수의 이제 우리 그 LST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것이 우리 이제 월남전에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그 해군 함정 중에서 전투에 실전에 참여했던 그런 함정은 LST가 2차 세계대전에 한번 투입이 됐었고요. 월남전 때 투입이 됐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훈련에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함정인데 이 함정이 설령이 지금으로 따지면 70년이 넘었고요. 1980년도에만 해도 벌써 40년이 넘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이걸 사용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또 이제 이 LST가 다른 함정과 달라서 상륙 적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부두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해안에다 갔다가 배를 갖다 얹혀야 됩니다. 얹혀서 램프를 내려서 탱크도 내리고 뭐도 내리다 보니까 사실 선체 밑바닥이 그 해안의 해변가의 바위나 바위나 자갈 같은 거에 의해서 밑에 철판이 찢어지거나 또는 이 얇아져서 상륙 작전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공이 되기도 하고 찢어져서 배가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함장님 계시지만 함장님도 여러 번 아마 그런 경험을 소위 중위 때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1980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 해군이 막 이제 국산 그 해군 함정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해군이 또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배를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 해양 수호를 위해서 함정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상륙함은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투함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또 한 10년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이 보통 우리 해군 함정은 30년으로 잡는데 30년을 훌쩍 넘어서 40년이 된 거고 80년대.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그런데 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되냐면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남아 있는 8척을 그 당시에 그 각 조선소에다가 이제 2척씩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철판을 전부 다 뜯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철판을 더 씌우는 그런 공사도 해야 되고 장비 중에서는 발전기 같은 거는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발전기로 또 교체도 하고 국산 우리 발전기를 그 당시에 개발을 해가지고 또 탑재도 했고 그 다음에 파이프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전원 케이블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갈아치우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그 뒤로 한 20년을 더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해군 승조원들이 보기보다가 참 이 손재주들이 있어가지고요. 배를 참 그렇게 잘 정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운봉함 그 배가 밑에가 전부 닳고 예. 빨리빨리 그 수급은 안 되고 고쳐서 써야 되는 그 예.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 길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또 축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예,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뭐 함정의 설계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사실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때였었는데 마침 이제 이거 우리 해군 LST 그 구형 LST를 사실 이렇게 하나씩 철판을 뜯어내고 장비를 다 바깥으로 다 내놓고 다시 하나씩 붙여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아, 미 해군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했구나. 어떤 그런 설계 개념이라든가 설계 기준이라든가 장비 배치라든가 또 기관실 배치를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다음에 케이블을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고 이런 식으로 접착을 시키고 했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미 해군이 갖고 있던 그 설계 기준을 우리가 아, 이렇게 복습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큰 것은 미 해군이 그 당시에는 기술이 걔들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DC 발전기를 쓰다 보니까 모탄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장비별로 전부 다 이제 모타들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 이거를 우리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야 이게 이제 그 당시 1980년대는 또 유압 장치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야 이걸 유압으로 바꾸게 되면은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창안된 그런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은 그런 기술 노하우를 전수시켜준 배가 이 운봉함급 우리 구형 LST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세 분 나오신 패널 분들께서는 직접 이제 상륙함을 건조하시고 또 운용도 해보시고 또 이제 고장난 걸 수리도 해가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 이제 모셨는데요. 운봉함은 어떤 상륙함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한 번씩 해주시죠. 박 대리님께서 좀 시작을 예. 해주시죠. 운봉함은 그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제 이렇게 급하게 쉽게 말해서 급하게 건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많은 배를 건조했다가 운용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입해서 운용을 했는데 저는 그 배 자체보다도 이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은 상륙 작전을 하는 그 배이기 때문에 이 상륙 작전 자체가 이 방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투력을 적의 후방에다가 침투시켜서 방어보다도 공격적인 그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운봉함은 지금은 다 뭐 퇴역하고 없지만은 또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해군이 그 해군 창설할 그 당시에는 사실 배가 몇 척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적은 숫자의 배로 우리 바다와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을 방어하는 것도 급급했지만은 이거 우리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심어주고 그런 전환을 할 그런 계기가 됐고요. 예를 든다면 이 상륙함의 이 운봉함급의 배들이 어떤 영향을 쉽게 말 이해를 한다면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독도함을 우리 건조해 가지고 할 때 이 상륙함이라는 그 의미가 그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배 명칭부터 굉장히 이렇게 의의를 달고 중국은 우리 배를 부대 마크를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복무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지도 위에 배를 이렇게 독도함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중국이 야, 너 우리 영토를 침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질문도 하고 항의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상륙함은 운봉함이 비록 배가 2차 대전 때 만들었다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배였고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배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승길 중장님께서는 직접 함장으로서 이제 운영 좀 하셨었는데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 LSD 운봉함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제 뭐 고중험 LST 1급이나 2급이나 그다음에 LPH인 독도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1990년 초반까지는 이 운봉함이 없으면 상륙작전 자체를 할 수가 없던 시절이에요. 다른 함이 없으니까. 뭐 LSF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아주 제한된 함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LS 운봉함이 있었기에 이제 미 함들하고 같이 와서 저희들이 운봉함만 타는 게 아니고 이제 크로스 어태치 해가지고 상호 배속 개념으로 탑니다. 그래서 우리 병력이 미 함정에 타고 미 해병이 또 우리 함정에 타서 서로 이렇게 같이 연합 상륙작전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운봉함이 이제 있었기에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그런 상륙함을 건조를 해서 해군 해병대가 정말 전투에서 꼭 쓰임새 있는 그런 군이 되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래 지금 현재 이 상륙함의 시작을 운봉함으로 봐도 되고 발전의 정도의 어떤 기본을 준 것이 운봉함이다라고 제 평가를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 홍익선 대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운봉함 그 상륙 함정은 사실 그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을 통해서 전투 참여 경력을 보유한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해군의 창군 시기부터 저희와 그 같이 살아왔던 그 산 증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그 생명을 다한 구형 상륙함입니다. 또 월남전이라든가 각종 그 상륙 작전 또는 도서의 그 수송 작전 등을 통해서 사실 너무나 그 열악한 그 당시에 혹사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1980년도에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가 됐었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20년 이상을 저희들과 같이 그 해군과 같이 살아왔었는데, 사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미 해군의 설계 기준이라든가 설계 기술 노하우 등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기술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고준봉함을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인도네시아나 베네수엘라나 또는 태국 같은 데 우리 LST를 사실 10척 이상을 저희들이 수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일 함정으로는 함용으로는 아마 우리 LST 수출이 가장 많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해봤고, 또 이 운봉함을 60년간 이상을 운영하고 정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해군 정비창 그 기술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60년간 그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면서 이외를 사실 끌고 왔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형 LST가 우리 해군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자부심도 느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런 동호회, 그 운봉함이라든가 그런 구형 LST를 탔던 그 함정의 그 승조원들이 자기들이 아직도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갈리폴리의 다르다넬스 해전.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전함의 함포 사격에 의존하던 고전적 상륙작전의 종말이라 설명하고, 이 전투의 패장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 상륙정을 건조하며 현대적 상륙전 개념을 도입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다. 네, VCR 영상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이제 상륙함을 저희가 이제 들여와서요. 그걸 이제 우리 조선소에 고쳐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운봉함급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고준봉함급 상륙선인데요. 홍 대령님,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도 미국에서 들여서 쓸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 이게 설계하고 건조 과정에 들어간 이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970년대 중반에 이 LST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지 않으면은 설령이 30년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절박함은 느꼈었지만 해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함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렸었다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각 구조도라든가 장비 배치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장비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장비 받침대를 설치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알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거기다가 또 한진중공업이 그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에다 LST를 수출을 하면서 아 쟤들도 수출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한테 이제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우리 그 해군 내에서 사실은 그 조선과학을 전공을 공부를 시키면서 함정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나 우리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공부를 하러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선배들이. 그래서 나가서 그쪽에서 많은 그런 기술 정보들을 또 획득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조선소 나름대로 전투함을 하면서 각국에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걸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1985년도에 일단 기본 설계를 착수를 합니다. 한진중공업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 설계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단 외국에 있는 장비 제작사를 접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빼어내 가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 나간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해군 무기 체계 쭉 하면서요. 이 상륙함 딱 들어오게 되니까 운봉함, 또 고준봉함 이렇게 이름이 좀 명명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명명이 되고 어떤 얘기가 되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해군의 우리 그 함정 명칭을 붙일 때는 강개토 대왕함 KDX 같은 경우에는 뭐 장수 이름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한민국의 우리 또는 조선 우리 그 나라의 그 유명한 그 장수 이름을 붙이는데 상륙함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륙이라는 것 자체는 적해안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 상륙을 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산봉우리 지명을 많이 따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천왕봉함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에는 일출봉함도 얘기가 나오고 뭐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나오는 상륙함들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있는 그 높은 그 산 지명을 아마 따서 아마 이렇게 함정을 지어나갈 겁니다. 근데 대령님 독도함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독도함은 사실 이제 상륙함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독도함에 이제 명칭을 붙이는 건 참 재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섬들이 동쪽에는 독도함이고 남쪽에는 마라도함이고 서쪽에는 백령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착안을 해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진수를 한 LPH 1번함 독도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독도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진수식을 하는 날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사실 비밀리에 있다가 그때 독도함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LPX 2번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가 나오게 되면 마라도함으로 명칭이 부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또 기본적인 네. 또 내용들이 또 전개되어 있었었군요. 근데 이제 박 대령님, 네. 이제 고준봉함은 어떤 상륙함인지, 기본적인 세원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성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대략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느끼는 이 성능의 차이가 제일 큰 게 이제 속력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에피소드인데 제가 목포를 들어갈 경우가 있었어요. 목포하고 인천항 이런데 인천을 들어갈 때는 이 수로가 굉장히 썰물 때 물이 빠질 때 우리가 거꾸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 물살이 세거든요. 그럼 우리 배 속력이나 그 물살 속력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물이 빠질 때 들어갔는데 그때 목포 수로를 들어가는데 그때 한 거의 9.5나트인가 이렇게 났어요.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그럼 9.5나트라면 상당히 빠른 물살이거든요. 우리 배가 그때 10나트였어요. 최고 속력을. 그래서 가는데 이 배가 점심을 먹어도 저 옆에 있는 섬이 그대로 있고 저녁을 먹어도 그대로 있고 가다 안 돼가지고 야 돌아가자. 돌아서 내려와가지고 투명해요. 기다렸다가 그 물살이 바뀔 때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전봉함, 항로봉함 함장을 했는데 그 배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이 고전봉함이 한 차원 높은 그런 속력이 가장 큰 거였고 두 번째는 이 리빙 시스템, 근무 환경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이제 해병대 우리 상륙 요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같이 훈련하고 하면 뭐 밥 먹는 거나 먹고 자고 하는 거나 이런 게 물을 공급한다든지 따뜻한 물을 준다든지 온수 뭐 에어컨까지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장병들이 느끼는 그 전투력의 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바다에서 헬기를 이렇게 앉히실 수도 있고 또 헬기로 우리 상륙 요원들이 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배 탱크 우리 장갑차 있거든요. 장갑차 수륙용 양용 장갑차를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띄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바뀌니까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이 건조한 첫 상륙함 고준봉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